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에서 우리는 4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흑자가 200억 달러였으니까 2배 훨씬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늘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 부품 자재 수입 공급,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이라도 빨리 이 4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방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선관위원장의 지사직 사퇴 권유에 직을 유지하겠다고 묻박았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차라리 대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발언 파문을 빚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당내 다른 주자들의 공세와 내부 마찰이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입당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크게 떨어진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택 대기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겹쳐 전국에서 농작물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부터는 한결 꺾이겠지만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금의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델타 변이 확산 상황과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수칙은 조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지침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시행한 지 수도권은 4주, 비수도권은 2주 가까이 됐지만 확진 규모가 줄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사적 모임 제한도 계속돼 앞으로도 수도권은 4명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예외 사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직계 가족은 모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오는 9일부터는 이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기존 4단계 조치에 해당하진 않지만 확산세를 고려해 임시로 적용했던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는 아예 정규 수칙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진자 수라든지 또 델타 변이 추이라든지 치명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완화한 수칙도 있습니다.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었던 미용실이나 네일숍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협조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활동으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내 발생의 60-70%가 집중된 수도권 환자 규모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천명률 넘겨서 4자릿수를 기록한 걸로는 31일째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만으로는 확산세를 잡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사흘 연속 1,700명대입니다. 지난달 7일부터 31일째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만 1,012명으로 61.8%이고 비수도권은 628명으로 이틀째 600명을 넘기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은 유행 증가 추세가 꺾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는 다소 떨어진 반면에 정체 또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데다 휴가철까지 겹쳐
4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어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도 가장 오래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이제까지 유행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가장 길게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현행 거리두기만으로는 확산세를 잡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8월 말에서 9월이 아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8, 9월에 최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1차 접종이 19만 1천여 명 추가돼 누적 2,052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 수준입니다. 2차 접종은 12만 6천 명 추가돼 접종 완료자는 7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에 불과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요인 중 하나는 일상 공간 속에서 감염 여파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YTN이 지난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직장과 체육시설 관련 감염 비중이 컸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한 뒤 4차 유행은 일상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직장과 운동시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다양합니다. YTN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서울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니 직장 감염이 20여 건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과 중구의 한 은행 본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것이 감염 규모를 키웠습니다. 자연 환기가 어렵고 일부 자리는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동시설 비중도 큽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댄스 연습실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와 모두 12곳에서 최소 346명이 감염됐습니다. 밀폐된 데다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지기까지 하니 감염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다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용시설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산밀의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불충분한 환기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자체는 적지만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에 있는 사우나 2곳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음식점의 경우 3곳에서만 16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씻을 때나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이 확산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위험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시설이나 또는 집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반면에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직장 또는 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개별적인 방역이 조금 더 느슨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델타 변이에 휴가철 이동까지 겹친 8월. 밀집한 장소엔 아예 가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증상이 있을 땐 곧바로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무는 게 일상 감염을 피하는 길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사흘째 600여 명이 확진돼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교회를 중심으로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고 경남 창원 대형마트 등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수성구의 교회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84명 가운데 이 교회와 관련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40명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150명 넘게 감염됐는데 표본 검사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교인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예배와 소모임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방역 수칙 위반까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2일 정도 증상이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감염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파를 할 수가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직장이나 학교로 아마 전파가 지금도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사흘 연속 확진자가 1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탓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관련한 확진이 이어진 경남 창원시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전시도 연일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난 4일부터 사흘째 6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40%에 육박해 4차 대유행이 꺾이기는커녕 전국으로 재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겪었던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접종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40대 여성 A씨.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였고 결국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가 부담된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모든 후유증 책임을 왜 개인이 져야 하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비시라고 1,600이고 아니면 최소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을 간다고 그러니 사람이 눈앞이 깜깜한 거죠. 이 글에 5만 명 넘게 동의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4달 정도가 지났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판정한 첫 사례입니다. 공단 측은 A씨가 접종 대상에 해당해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과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산재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행이고 그다음에 집사람과 같은 이쪽 의료계 쪽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 판정을 받으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4차 대유행이 계속되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황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자꾸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오후 6시 상황으로 봐서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어제가 1,359명인데 오늘은 1,395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1,700을 훌쩍 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일단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주중에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예. 지난주 사실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낮게 환자 발생을 해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일주일 그런 전체 평균 수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휴가철이고 한참 피크입니다. 8월 둘째 주까지는 되게 피크인데 거기다 광복절 연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개학이고. 그러면 결국 다음 한 주 그때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든 타임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고요. 또한 광복절 연휴여서 지금 원래 이제 휴가를 많이 간 7월 말 8월째 휴가를 못 간 분들이 대부분 8월 이제 광복절 껴가지고 휴가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아마 이동량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다음 주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2주 있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지금 수준 정도의 유행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올라가는 9월 중순이나 돼야 전반적으로 좀 유행 자체가 꺾이는 커브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뭐 사실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가운데 8명은 수도권 거리두기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 네. 뭐 말씀 그렇게들 하시고 지지를 하는데 막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2주 할 테니까 기다려보시오. 또 2주 할 테니까 기다려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좀 크게 잡고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든지 정말 못 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간을 2주로 잡다 보니까 거의 이제 희망 고문 같은 상황들이 이제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을 준비하려고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상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주말 되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문은 10시까지 열어놨지만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랑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손실보상 못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불안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명확하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기준을 정해서 발표를 해야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방역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문을 열고 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다시 준비한다거나 일할 사람을 다시 뽑았다가 또 안일해 다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경우는 일단 좀 완만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권이 800명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수도권만 따로 좀 완화시키거나 조정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방역의 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확실히 떨어지는 추세가 맞으면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완화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점에서 계속 지금 수평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델타 변이의 그런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우리가 가진 거리두기의 부분이 이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커브가 되는 시점이 8월 안에보다는 9월 초나 돼야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이 8월 한 달 어떻게 버티느냐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만 아니라 의료계 입장에서 지금 중증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티느냐가 앞으로 계속 숙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9세 이하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소년들은 아닙니다만 청소년까지 여기서 이제 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약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소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것은 충분히 뭐 준비가 됐겠나 하는 이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부의 그 동영상 강의 할 수 있게 했었던 시스템을 개편했던 팀들이 이번에 다 이제 개편팀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런 이제 예약이 밀린다든지 또 동시에 여러 명이 한 명의 아이들이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그 이제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안 되게끔 다 시스템 통제가 된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10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180명 정도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아마도 지난번 50대에서 예약했을 때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그 나은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밀려도 20-30분 이상은 밀리지 않게끔 이제 조치를 해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주민등록 생일 맨 끝자리 그 날짜에만 이제 하시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또 뭐 주위 사람들 다 동원해 갖고 막 있는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다 동원해서 누르셔봐도 소용없죠. 본인 인증을 먼저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증된 한계에 대해서는 10분 동안 다시 접속하면 접속이 다른 때 접속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밖에 접속 못 한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버도 충분히 늘려놨을 거고 하니까 이번에 좀 느긋하게 질서 있게 모두가 다 원하는 날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뒤에 마비 증상을 보였던 간호조무사 아마 백신을 맞은 것 자체가 일 때문에 맞았다고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것 때문에 특히 의료진들이라든지 또는 사회 필수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방 접종이 뭐 사실 자기의 의지긴 하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맞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업재해를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혹시라도 이상 반응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좀 부담을 많이 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 때문에 빨리 다들 백신 접종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네. 부작용 생긴 거에 대해서 이걸 일 때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하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사람들은 네. 답답하죠. 답답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폐막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김연경과 황금 세대로 불리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오늘 밤 9시부터 브라질과 4강전을 치르는데요. 상대 핵심 공격수가 도핑이 적발돼 출전을 못하는 변수도 생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지금 배구장 앞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4강전이 열리는 아리아케 아레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전 또 8강 터키전에서 조직력과 끈끈함 투혼으로 기적의 드라마를 썼던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김연경과 황금 세대로 불리는 우리 대표팀 결승 길목에서 세계 2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하게 됩니다. 기량이나 체격,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열세지만 우리 선수들 조직력과 집중력이 대단하고요. 또 김연경이 있을 때 메달을 따겠다 이런 동기부여로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주장 김연경 선수는 목에 피나도록 소리 지르면서 뛰겠다고 오늘도 투혼을 예고했습니다. 변수도 있는데요. 브라질의 주공격수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가 도핑에 적발돼 오늘 4강은 물론 남은 경기에 못 뜁니다. 무슨 금지 약물이 적발된 건지 정확한 위반 행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질로 귀국 조치했습니다. 카이세타 선수는 우리와 조별리그 첫 경기 때 10점을 올리며 3대0 완승을 이끈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우리 팀에 당연히 나쁠 건 없는데요. 선수단은 외부 요인에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 경기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기면 사상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확보하고요. 브라질 벽을 넘지 못하면 일요일 아침 세르비아와 동메달 결정전을 벌입니다. 네, 배구에 좀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 보겠는데요. 오늘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 또 있다고요. 네, 거미소녀로 불립니다. 도쿄에서 여자 배구 터키전을 보고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했던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현 선수인데요. 지금 결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 클라이밍은 암벽을 빨리 오르는 스피드, 또 맨몸으로 문제를 풀듯 구조물을 올라가는 볼더링, 또 6분 안에 15m 암벽을 높이 오르는 리드 이렇게 3종목을 합니다. 서채현이 가장 취약한 스피드는 가장 먼저 했고 서 선수는 결선 8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볼더링 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었고 예선에서도 1위를 했던 서채현의 주종목 리드는 밤 9시 10분에 시작하는데요. 세 종목 순위를 곱해서 메달을 주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1위를 한다면 시상대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소 생소한 종목이지만 몸으로 푸는 수학이라는 말처럼 몸과 머리를 함께 쓰면서 응원하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의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이 좌절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터지지 않는 답답한 타격이 있습니다. 네, 중심 타자들이 제 몫을 해줘야 동메달을 목에 걸고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 1회부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정후가 2루타로 득점권에 출루했지만 4번 타자 김현수가 뜬공으로 소득 없이 물러났습니다. 2대0 뒤진 5회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강백호가 병살타를 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간판 타자들의 방망이는 이처럼 결정적일 때마다 차갑게 식었습니다. 6경기를 치르는 동안 4번 타순에서 쳐낸 안타는 단 1개뿐. 강백호와 양의지, 김현수에게 번갈아 맡겨봤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해결사가 없다 보니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한 번도 한 이닝에 석점 이상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내놓으라 할 만한 타자들인데 국제 무대에 좀 걸맞는 활약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빠른 공에 대한 적응력이 약점이 노출이 된 그런 이번 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개투진까지 무너지면서 올림픽 2연패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원준과 차우찬, 원태인 등 선발 자원에 불펜의 핵심 조상우가 무딘 9위로 불을 질렀습니다.
큰 무대 첫 경험에도 주눅이 들지 않은 19살 막내 이의리와 김진욱의 호투가 빛이 발했습니다. 출국 전엔 우승이 목표라고 자신 있게 밝혔던 김경문 감독. 지금 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금메달이 당연히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출사표와 달라진 패장의 변명은 밤늦게까지 응원한 팬들의 실망만 키웠습니다. 13년 전에는 이 정도 부담은 없었고요. 그리고 즐겁게 한 경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승이 이어졌는데 뭐 요번에 올 때 사실 뭐 꼭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만 갖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 이제 좀 국민들이나 팬들에게 좀 납득가는 경기를 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면 도미니카와 동메달 결정전을 잘 매듭져야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챔피언 김경문호는 빈손으로 도쿄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걸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그래도 타선이 터져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한일전으로 치러진 탁구 남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동메달을 내줬습니다. 여자 골프는 올림픽 2연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을 맞은 첫 경기, 복식 세계 랭킹 1위 이상수, 정영식 콤비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맞이합니다. 세 번째 경기에선 일본의 니와를 맞아 정영식이 3대0 완벽한 승리를 잡아냈지만 이후 장우진이 미즈타니에게 패배하며 결국 1대3으로 동메달을 일본에 내줬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전은 한 점 차 듀스게임 상황에서 연이어 밀리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참 오늘 듀스게임에서 그 고비를 못 넘기네요. 지난해 부산 탁구 세계선수권 대회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 국제대회 경험을 쌓지 못한 게 뼈아팠습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6년 리우 대회에 이어 벌써 2개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제 3년 뒤 파리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 탁구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도쿄 대회에서 한 뼘 더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신유빈 등 희망도 놓을 수 없습니다. 3년 뒤 파리에 나간다면 일단 성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적을 보고 더 열심히 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여자 골프는 3라운드 결과 김세영과 고진영이 7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선두인 미국의 넬리 코다와는 8타 차입니다. 김효준은 공동 18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공동 25위를 기록 중입니다. 예상 밖의 부진한 성적이지만 공동 3위와 3타 차인 김세영과 고진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메달권을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일본이 태풍 영향권에 놓이면서 악천후로 남은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3라운드 성적으로 순위를 정해 한국 여자 골프는 노메달에 그치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원장의 사퇴 관유에 이 지사 측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차라리 대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진영은 경기지사직을 둘러싸고 앞서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경기도 세금을 기본소득 홍보와 선거운동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주장에 이 지사 측은 상대 캠프 오영훈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당 선관위에 신고하며 감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양측 공방이 확산한 건 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당 선관위원장까지 나서 지사직 사퇴를 권유하자 이 지사는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퇴하느니 1,300만 도민이 맡긴 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기세를 몰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신문회까지 기본소득 특집면을 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자체장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 홍보비만으로도 34억을 썼어요.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더라도. 그런 것은 과연 도정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향해 차라리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사 측은 법정 시한인 대선 3개월 전까지 지사직 수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프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지침이 있다면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윤 전 총장 측과 당 지도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 다른 주자들과의 알력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진행된 여론조사.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총장직을 사퇴하며 20%대에 진입한 뒤 처음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넣은 주 120시간 노동과 부정식품 발언 등 이딴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윤 전 총장 사이 주도권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의 연이은 행사 불참을 지적하자 친윤석열계인 정진석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에선 큰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당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또 후보들을 멸치와 고등어, 돌고래로 분류하며 체급이 다른 후보를 한데 모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멸치와 돌고래 모두를 공정하게 대할 거라며 과거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특정 후보에게 힘이 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책과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출석부 쓰고 이런 거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보이는데 코로나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당내 다른 대권 주자들의 추격과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면론을 꺼내들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다른 주자들은 연일 선두권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정책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로 만들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이게 전부 다 정책입니다. 정치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선언하시고 입당을 하셨는지.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의 알력 다툼은 경선버스 출발이 다가올수록 더 노골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공방이 과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시작부터 연일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후보의 이제 캠프전 계속 치열해지고 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은 자기 범죄 기록 이게 전부다라고 이제 내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쪽 것도 한번 내놔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역공이 다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음주 전력을 가지고 계속 물론 긁어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는 범죄 기록이나 이런 거 다 공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개했으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싸움이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물론 이제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전력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은 당연히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 검증을 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후보들 다 내놔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비방을 위한 검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 싸움으로 좀 치닫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느 쪽 후보를 편들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음주와 관련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네. 좀 억측에 따르는 의혹 제기가 좀 있었던 측면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언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액수가 좀 높죠? 딴 데 있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딴 데 어디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모를까. 근데 그게 그 근거로 끌어들인 게 여배우와 관련돼 있는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여배우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배우가 뭐 나와 있을 때 뭐 음주운전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그건 좀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좀 애매한 것은 왜냐하면 그 여배우가 내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얼마를 걸겠습니다라고 할 때 18조 원을 걸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장난기 섞이고 비아냥이 섞인 신뢰하기 어려운 듯한 문구인데 그걸 바로 덥석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걸 대로. 끌고 와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전에 또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오늘 야권에 있는 캠프 핵심 관계자를 잠시 봤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 캠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낙연 후보 측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건 아주 순식간에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자꾸 넘는 것 아닌가. 이젠 조금 좀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다시 화살을 날리면서 선거법 위반 있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것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흠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방식. 물론 뭐 지금 대선 경선 과정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그런 방식들이 또 유효하기도 하고 또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 번 좀 매듭을 끊을 필요가 예. 있겠다. 어느 후보 쪽이라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범죄 전력과 관련되는 문제 나왔잖아요. 나오면 상대편 걸 끄집어내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할 만큼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신 거 내놓을 거면 내놔서 얘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당 차원에서 검증단을 안 만들겠다고 이제 보트를 다시 한번 박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른 네 후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쯤에서 합시다. 그만둡시다. 뭐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그 후보들이 그렇게 뭉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미지수네요. 일종의 이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움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전공법도 있고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공법보다는 지금 자꾸 우회하면서 뭔가를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쉽게 멈춰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땐. 더군다나 큰 싸움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손해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이 지금 제일 뭐 앞서가는 후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렇죠. 내 거 다 내놓을 테니 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 번쯤은 좀 매듭을 끊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쪽은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경기도지사를 할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제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럼 같은 지사인데 누구는 끝까지 가고 누구는 알아서 딱 대선 후보에 전념한다고 그러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비슷한 논란이 어느 후보라도 마찬가지로 있긴 할 거예요. 있긴 한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직 사퇴 시한은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까지 언제든 사퇴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지사 쪽에서도 고민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선출된다고 가정하면 10월쯤이면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감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그 전에 언제 시기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대 후보 쪽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만두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도 이재명 후보한테 맡겨주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밀려가지고 선택하는 방식은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경기 도민이 1,3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죠. 예. 네. 더군다나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사 사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마냥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식을 골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대충 여론조사하면 한 25% 나온다고 칠 때 경기도민만 조사하면 30% 훌쩍 넘죠? 경기도정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평가는 좀 후한 편이에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민들의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경기도정을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출마로 가는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도 도정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했다 이런 비난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지지율 못 오른 후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권의 후보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야권의 후보에도 있어요.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도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를 한 바퀴 빙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딱하게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전체가 일단 잠깐 셧다운 됐었어요. 뭐 일단 다 음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입당식 열 때도 굉장히 즉흥적인 방식으로 입당을 하게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입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행사를 거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다가 당에 입당하면 최소한 좀 몸을 낮추는 형식을 취하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의원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그게 결국은 방역수칙 위반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너무 무리를 하거나 과욕을 부리면서 발생했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요. 기세를 먼저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측면들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고집이 굉장히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 지지자들의 어떤 그 마음이나 환영하는 마음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윤 전 총장이 행보들을 만들어갈 때 있어서는 너무 거만하다, 뭐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들먹거린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다리를 벌리거나 이런 태도들도 거기에 이제 하나의 포함이 되는 것일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몸을 낮춰가면서 당내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입당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따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소한 것들이 알고 있는 것 테니까. 같아요.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도 받고 귀도 열고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러나 문제는 태도를 바꾸기 전에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 게 드디어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이번에 여론조사한 게 조금 짜게 나오는 편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이긴 한데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좀 다르긴 해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일설화라고 할 만큼 계속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 내에서도 그 부분이 심각하다. 윤 전 총장도 본인 스스로가 이 발언의 진위는 이게 아닌데 자꾸 논란이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지금 국민들도 사실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대선과 관련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관심과 이런 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찌 보면 집토끼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다른 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집토끼를 잡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만약에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일부 중도와 걸쳐 있는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에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떨어져 나가서 어느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도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에서 어찌 보면 후보들 간의 경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9월쯤 돼야 그래야 유보층으로 남아있는 지지층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마음을 경쟁이. 보낼 때 그렇죠. 그때는 태도를 좀 확실히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뜨겁게 싸우는 모습들이 양 진영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표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그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갈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가고 있잖아요.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구설수에 휘말린 게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뭐 국회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거라든가 또는 그 부친과 조부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거가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그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공간 맞다. 그런데 만찬장은 아니다. 1층에 있는 식당이다. 원래 거기서 그 모든 감사원장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는 식당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사 준비는 본인들이 했느냐? 그렇다. 전원 본인이 했고 설거지니 뭐니 청소 다 본인이 했고. 우리가 원해서 불렀는데 그걸 무슨 국가주의라고 그러고 뭐 그걸 무슨 강제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시대에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어요. 단지 거기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너는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죠. 공간이 문제가 되는 거는 휴일날 공간 사람들을 출근시켜가지고 혹시 가족들 모임 뒷바라지를 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다 가족들이 준비하고 설거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윗분들의 독립운동 문제는 팩트 체크했는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대선 후보 며느리들이 모여서 성명을 내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남편들은 아마 혹시 공직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사실은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너무 과한 좀 지나쳤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진영 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층, 확실한 보수층을 좀 붙잡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런 이제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애국가 제창하는 가족들, 글쎄요, 우리나라에 몇 그래도 좀 참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매국적인 발언을 했다, 반국가적인 행위에 얽힌 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애국가를 열심히 불렀다라고 하니까 옛날 어떤 흠집 잡기와 비교하면 좀 참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가슴을 좀 뜨겁게 할 만한 얘기이긴 해요. 그렇죠. 와, 저토록 대한민국을 아끼고 애국을 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지층의 표를 앞으로 얼마큼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쪽에는 확실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뭐 이른바 이준석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MZ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2030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40대, 50대 초반까지도 국가주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 난 최선 다했어요. 너무 반갑게,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상대편 선수한테 엄지 치켜들고 이런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그 국가주의나 아니면 애국주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세대가 지금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다른 세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최 전 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세대한테는 사실 호감이 가기 조금 어려운 행보를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 디테일한 건 내가 준비가 덜 됐다. 큰 그림만 그려놓고는 있는데 공부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대선 경쟁 속에서 빨리 준비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린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한 달 새 5배나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린이 감염률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어린이 7만 1,726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전 일주일에 3만 9천 명과 비교해 84%가 증가했고 6월 말과 비교하면 5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어린이 누적 확진자는 419만 8천여 명으로 미국 전체 코로나 환자의 14.3%를 차지했습니다. 집계상의 어린이 기준이 주마다 다른데 0세부터 17세까지 아우릅니다. 미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사이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전염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어린이들의 감염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전체 코로나 입원 환자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서 3.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린이 코로나 환자 중 입원 환자 비율은 0.1%에서 1.9%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낮아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한 남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입원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DC 자료를 보면 플로리다주의 어린이 신규 입원자가 4일 기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가 4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0세에서 17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0여 명입니다. 소아과 학회는 어린이 코로나 감염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성인에 비해 드물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변이 확산 속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오늘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간 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74명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서명을 주도한 민주당 30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시기를 맞은 이 상황을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미합동훈련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합동훈련은 야외 대규모 기동병력이 되지 않는 연합지휘소 훈련이자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북한을 잘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내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 김여정이 기침하니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SNS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로 안보 기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군인다운 군인도 찾아볼 수 없는 안보 유기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에서 김여정이 뭐라고 했다고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는 거냐? 청와대의 입장은 뭐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일 날 한미연합지휘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휘관 세미나가 이미 열렸고 5일에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5일에 참모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위기관리 참모훈련, 이거는 이제 연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16일부터 26일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연합훈련이 시작된 거는 며칠 전에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단독 보도 중앙일보입니다. 김여정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미 준비에 돌입했다. 연합지휘소 훈련 세미나 이미 다 열렸다. 예정대로 한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겁니다.
제가 한번 5달 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5달 전으로 거슬러 가보시죠. 김여정, 이번엔 한미훈련 철폐 하명. 얘기가 똑같죠? 통일부는 즉각 여기에 호응하더라. 통일부 반박 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1년에 2번 하니까 봄, 가을로 김여정은 김여정대로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고 남쪽에서는 남쪽 정치권대로 맨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에서 실제로 하는 군사장비를 갖춘 기동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북미회담, 그다음에 남북회담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대급 큰 규모에서는 미군은 미국에서, 우리 군은 국내에서 따로따로 훈련합니다. 연합훈련이 아닙니다. 다만 대대급 이하로 내려가면 작은 규모로 각 지역별로 한국군과 미군이 만나서 1년 중에 아무 때나 편할 때를 택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지 실제 무기를 갖고 연습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고 미군이 미국에서 날라오거나 다른 미군 기지에서 날라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올 건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각각의 훈련 규모가 얼마나 축소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이번 훈련을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2019년에 기본 능력, 2020년에는 완전 능력, 2021년에는 임무 수행 완전 능력을 각각 평가해서 그것이 오케이 되면은 전시 작전권이 2022년에 넘어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끝났냐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주국방의 한 축인 작전권을 가져오는 이 계획은 그럼 어떻게 추진할 건가?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번 연합훈련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버스에 이제 치이는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릎 아래 13cm가 남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프를 권해주셨어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용인 기흥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정원 체육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고 애들하고 하는 게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다시 그 아이들하고 뛰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아이들하고 같이 땀 흘리고 깔깔대고 웃는 느낌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못할 줄 알았어요. 장애를 갖고 난 뒤에.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저한테 너무 큰 영광이에요 라고 저한테 편지를 준 친구가 있는데 그게 참 많이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여러 제자들을 만났지만 다치고 난 뒤에 이제 벌써 제가 8년이잖아요, 횟수로. 우리 제자들이, 거쳐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나한테 용기를 줘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제자들 덕분이 아닌가. 모든 분들이 장애를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뒤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거는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고 불편함이 나한테 적응이 되면 그건 장애가 아니거든요.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지나가고 나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듯이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준회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녀에게 KLPGA 대회에 추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힘드실 텐데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한테. 왜냐면 제가 이브 투어 선수나 뭐 주니어 선수도 아닌데 나와 같이 라운딩을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실은 감사한 거고, 그분들과 같이 팁박스에 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골프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서 정말 골프로 하나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꼭 세미를 따서 저도 이제 시니어 투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최선만 다하면 그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국을 뜨겁게 달군 극심한 무더위는 이번 토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대야가 사라지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꺾이겠지만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기온이 무려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올여름 최고 기온입니다. 양산과 김해, 밀양 등 영남 지방 기온이 37도를 넘었고 대구 36.6도, 광주도 34.5도까지 올랐습니다. 절기상 계절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 주말도 더위 기세는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밤 사이에도 열기가 유지되면서 도심과 해안가,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무더위는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열대야가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30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9호 태풍이 먼 남해를 통과하고 후반에는 남부지방에 연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이어 태풍과 게릴라 호우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짧은 마른 장마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덮쳐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논밭은 갈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벼농사는 올해 추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곳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화성시 문오리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약간 더위가 한풀 꺾일 시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온도 33도입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작물도 성할 리가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밭인데 마치 위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제대로 서 있는 농작물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물이 덜 필요한 밭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덜한 건데 물이 생명인 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평소 같았으면 논 위에 항상 물이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곳곳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진 틈 사이로 한번 손을 넣어보면 땅 안쪽까지 메마른 흙이 만져질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땅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 위에서 자라는 벼도 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누렇게 타버린 상황이고 이 아래쪽 뿌리 부분을 보시게 돼도 이렇게 벌써 비쩍 말라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죠. 밭고기 다 말라 죽어요. 지금 꽃이고 뭐고 다 말라 죽어요. 논도 겨울 올라가서 논도 다 말르지. 유달리 짧은 장마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탓에 이 마을에 흐르던 지하수조차 모두 메말랐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저수지도 바닥이 훤히 드러난 상황인데요. 깊이 2m, 길이 1km에 달했던 저수지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 탓에 저수지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국화 저수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올라간 기온에 녹조가 확산한 건데 높은 수온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채 떠오른 물고기도 심상찮게 보입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옥석 저수지에서는 갑자기 올라간 수온에 물고기 2,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일단 바람 따라서 이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짙어갖고 눈으로 보면 바로 알죠. 풀 썩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째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함께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에 속출하고 있는 농가 피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이 논처럼 농민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의 안전부터 지켜야 한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경보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소방서 중에서도 최근 2달여간 온열 질환자 구급 활동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폭염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과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보고받고 직접 소방 장비를 들어보며 구조 활동의 고충을 헤아렸습니다. 들어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지금 한 12kg 됩니다. 지금 세트 전체 무게가 12kg입니다. 네, 저 어디 것도 이것도 메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또 사람을 또 구조해야 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이송에도 소방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한여름 걱정이 많았던 임시선별진료소에 소방청이 회복 지원 차량을 지원해준 데 대해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 소방청에서 회복 지원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아주 훌륭한 쉼터를 제공해줬고 그것이 정말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아주 큰 위로와 그다음에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직원들은 소방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구급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작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자긍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더불어 소방관 자신의 안전도 지켜달라며 폭염 속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소방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소방 역량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는 소식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을 테니 임대료라도 보상해달라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이금복 씨는 요즘 옥수수나 고구마를 찌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사러 오던 주변 호프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궁색하지만 변화를 모색한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옥수수도 곧잘 나가고 뭐 고구마도 이렇게 좀 나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30년 넘은 동네 명물 선술집은 매장 운영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이전에는 손님들을 받았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빈 박스들이 쌓여 있는데 폐지라도 모아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MF 터졌을 때도 줄을 서서 먹고 현상 유지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4단계라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명씩 3테이블 정도. 4단계 추가 연장 소식에 업주들은 차라리 문을 닫을 테니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아야 문을 닫고 코로나도 좀 빨리 끝내고 아야 임대료 뭐 나라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연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효과는 의심합니다.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2주를 연장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주간 진행됐는데
잡히지 않았고 2주 동안 연장돼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언제쯤 빈 가게가 다시 활기로 채워질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또 시작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8735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심각합니다. 언론도 네거티브보다 정책 위주로 더 보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응원 문자입니다. 끝번호 1370님인데요. 코로나 사태 속 의료진 분들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국민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도쿄올림픽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9330님, IOC나 일본은 기대 이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선수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올림픽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올림픽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리와 브라질의 여자 배구 준결승이죠. 네, 세계 랭킹 순위가 높은 팀이지만 기록은 깨지는 거고 순위는 뒤바뀌는 거죠. 멋진 승부를 기대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보리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